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간단한 진행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단한 지분법의 예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지분법을 이해해보고 제1028호의 적용 범위와 용어의 정의, 그리고 지분법 적용 시에 고려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투자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적용하는 지분법의 적용 과정을 최초 인식, 취득 이후, 그리고 지분법 중지와 재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지분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법은 투자기업이 적극적 투자 대상으로서의 피투자기업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회계 처리를 말합니다.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 중에서 투자기업의 몫을 관계기업 투자 주식 계정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 25%를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피투자기업 순자산, 즉 자본의 200만 원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투자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투자 주식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이 외에도 지분법은 당기 순손익이나 배당과 같이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투자 주식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투자기업이 총 4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했다면 투자기업은 이 중에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25%, 즉 10만 원만큼을 투자 주식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한편 피투자기업이 총 12만 원의 배당을 결의하여 자본의 감소가 초래되었다면 투자기업은 이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3만 원만큼을 투자 주식에서 차감합니다. 이와 같이 지분법은 피투자기업 순자산 변동을 투자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투자 주식 계정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투자에 적용하는 지분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기준서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준서는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모든 투자기업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재무 및 영업정책에 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이러한 피투자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이 적용하는 회계 처리를 바로 지분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분법 회계 처리를 살펴보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분법을 적용할 때는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 간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동일해야 하고,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기간이 서로 다르다면 차이가 나는 기간 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분법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분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는 첫째, 의결권 기준과 둘째, 의결권 이외의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의결권 기준은 투자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간접이란 종속기업을 통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투자기업 A는 C기업의 의결권을 10%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투자기업 A는 의결권 100%를 소유하는 B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 종속기업 B가 C기업의 의결권을 10%를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기업 A는 C기업의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10%, 그리고 종속기업 B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10%를 보유하여 C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이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결권을 20% 미만으로 보유한다 하더라도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거나 필수적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 슬라이드에 제시된 조건에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준서 문단 6은 이러한 경우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단 5는 지배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B기업이 C기업의 의결권 70%를 보유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C기업의 의결권 20%를 보유한 기업 A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투자기업 C는 투자기업 A의 관계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할 때에는 현재 행사할 수 있는 투자기업이나 타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행사할 수 없는 잠재적 의결권을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에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할 시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나 행사 전환에 대한 재무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앞서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피투자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지분법을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지분법의 적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투자주식 취득일에 해야 하는 회계 처리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지분 취득 시점에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취득금액, 즉 원가로 인식합니다. 취득일의 투자주식의 취득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순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영업권 또는 염가 매수 차이, 그리고 순자산의 과소 또는 과대평가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먼저 전자인 염가 매수 차익 또는 영업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가 매수 차익은 즉시 환입하고 영업권은 투자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되므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한편 후자인 순자산의 과소 과대평가액은 향후 해당 순자산이 실현될 때에 상각하거나 환입하도록 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시점에 해야 할 회계 처리를 간단한 예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A가 기업 B의 주식 30%를 36만 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B기업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총 100만 원이고 B기업의 자산 부채 중에서 장부 가치와 공정 가치가 다른 원인은 재고 자산과 건물로 파악됩니다. 우선 재고 자산의 장부 금액은 10만 원인데 이에 비해 공정 가치는 12만 원으로 2만 원이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장부 가치는 10만 원인데 이에 비해 공정 가치는 15만 원으로 건물은 5만 원이 과소평가되어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의 차이 금액은 총 7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원가는 36만 원이고 공정가치는 장부가치 100만 원 더하기 과소평가금액 7만 원의 합인 107만 원입니다. 이 중 투자자의 몫은 지분 30%에 해당하는 32만 1,000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 36만 원과 공정가치 21만 1,000원의 차이인 3만 9천 원만큼은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순공정가치 32만 1,000원과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장부가치 30만 원의 차이 2만 1,000원의 원인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총 차이 금액인 7만 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차이 금액은 재고자산이 판매되거나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취득일 이후 해야 하는 회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이후의 회계처리는 피투자자가 당기 순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을 보고하거나 배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피투자자가 당기 순손익이나 기타 포괄손익을 보고하면 투자자는 현재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자신의 몫을 투자자산에 가감하고 이를 당기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할 때에는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한 반면에 지분법을 실제 적용할 때에는 현재의 지분율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한편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는 취득 이후 내부 미실현 손익에 관한 회계처리입니다.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은 지분법 평가 시에 하나의 경제실체로 간주되므로 둘 사이에서 발생한 재고자산, 유무형 자산 등의 거래는 실질적인 거래가 아닌 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 미실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수정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KIFRS 제1028호 문단 28을 보면 내부 미실현 손익에 대하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향 거래로 인한 내부 미실현 손익 중에서 투자자의 지분 상당 금액을 투자 주식과 지분법 이익에 가감함으로써 내부 미실현 손익을 제거합니다. 이때 제거된 내부 미실현 손익은 이후 실현될 때에 투자 주식과 지분법 이익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사항은 지분법의 중지와 재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들이 출자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유한 책임을 근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이 0 이하의 금액이 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0으로 회계 처리하며 지분법 적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추후에 다시 이익을 보고할 경우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과거 회계 기간에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의 장부 금액과 실질적인 순투자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입니다. 동기준서의 문단 38에 따르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 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 장기 투자 지분에는 우선주, 장기 수취 채권, 장기 대여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매출 채권이나 담보가 있는 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투자 자산 금액을 초과하여 인실되는 손실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장기 투자 지분에 반영합니다. 이때 반영하는 순서는 관계기업 청산 시에 상환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의 소유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총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우는 투자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단계적 취득이란 예를 들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10% 보유하여 이를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던 중에 추가적으로 10%의 지분을 더 취득함으로써 처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2019년 1월 IFRS 해석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공정가치 간주원가법이나 누적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공정가치 간주원가법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날에 모든 주식을 일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앞의 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던 주식 10%를 처분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날에 20%의 지분을 모두 일괄 취득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누적원가법에 따르면 기존 투자 지분의 최초 취득 금액과 추가 지분 취득 대가의 원가를 누적하여 회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투자기업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던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처분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날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FVPL 또는 FVOCI인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제거되는 투자자산과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은 해당 자산 부채를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투자자산 관련 기타 포괄손익이 재평가 잉여금과 관련된 것이라면 투자자산이 제거될 때에 유형자산이 처분될 때와 동일하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 분류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일부 처분한 후에도 여전히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식했던 투자자산 관련 기타 포괄손익 중에서 처분된 투자자산의 비례적 부분을 피투자자가 자산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만약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40% 보유한 상황에서 이 중 10%를 처분하여 처분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한 10%의 투자자산을 차감하고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처분금액 간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투자자산과 관련되어 인식했던 기타 포괄손익 중에서 40%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자산 부채가 처분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손실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며 손실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순투자의 추정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해당 순투자는 손상된 것이고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손실 사건의 예로는 관계기업의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 이때 활성시장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밖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상차손이 발생한 결과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상차손 인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산에 대한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손상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합니다. 이때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수 가능액이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사용가치는 두 가지로 계산되는데, 첫째, 영업 등으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투자 자산의 최종 처분 금액의 현재 가치의 합, 또는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투자 자산의 최종 처분 금액의 현재 가치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손상차손 인식 후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는 동기준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KIFRS 제1036호 자산 손상에 근거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